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 앞에 며칠을 둬도 사라지지 않는 택배, 새벽에 딸아이가 혼자 나갔다가 아무 일 없이 돌아오는 거리. 학교가 부모보다 먼저 아이의 도착을 알려주는 사회. 누구도 감시하지 않지만 모두가 조용히 서로를 지키는 이 구조는 제가 떠나온 프랑스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곳에선 설명하지 않아도 배려가 있었고 규칙보다 신뢰가 먼저 작동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긴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 나라구나. 그렇게 한국은 저와 제 딸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프랑스 파리에서 살던 시절,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습니다. 딸아이는 오후 3시 반쯤 수업이 끝나고 곧장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시가 넘고 5시가 가까워져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학교에 전화를 걸었더니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친구 집에 들렀을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종종 그래요. 그 말에 저는 대꾸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쿡쿡 쑤셨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학교에서 집까지의 골목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담장을 돌아 운동장 쪽으로 가보고 작은 슈퍼마켓과 문방구도 들렀습니다. 정류장, 횡단보도, 아이가 평소 자주 가던 아이스크림 가게도 그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핸드백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은 경찰관은 짧게 말했습니다. 실종 접수는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 말은 저를 한순간에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CCTV가 없었고 제가 도움을 요청할 어른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동차들만 무심하게 속도를 내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따라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제 다리는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졌는데도 이 도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창문 중 단 하나도 저를 향해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저녁 7시를 넘겼을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엄마하고 들어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과제를 하다가 늦었고 전화를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웠고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의 끝에는 깊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나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확신이 그때 제 가슴에 뚜렷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검색이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어린이 안전 시스템, 여성 혼자 살기 좋은 도시. 그러다 어느 순간 한 단어에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등하교 확인 문자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이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이어갈수록 그 나라는 정말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해진 순찰 시간, 밀도 높은 CCTV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 새벽까지도 저는 노트북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딸을 지킬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 그 결심은 단단했고 몇 달 뒤 저는 진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제 주변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한국이야? 애를 키우기엔 영어권이 낫잖아. 동양은 너무 멀어. 병원이나 학교는 알아봤어? 그 말들이 저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단 한 명의 지인도 없는 나라에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매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단순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서울의 단기 체류용 원룸을 예약했습니다. 입국 서류를 준비하고 아이의 예방접종 증명서부터 학적 서류까지 하나하나 번역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느렸고 절차는 복잡했지만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겐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안심시키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건 겨울이었습니다. 공항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느껴진 공기는 차가웠지만 묘하게 깔끔했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조용했고 아무도 서로를 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처 짐을 옮기지 못했을 때 말없이 손을 내밀어 도와준 청년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첫 인상은 조용한 친절이었습니다. 서울의 외곽 학교에서 가까운 작은 원룸이 저희 모녀의 첫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을 위한 환영은 없었지만 누군가가 집에 물품을 미리 갖다 둔 것 같았습니다. 세면도구, 수건, 쌀 한 봉지. 나중에 보니 임대인이 배려해준 거였더군요.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준비가 저희를 긴장해서 풀어주었습니다. 짐을 풀고 숨을 돌린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고 바닥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어디서도 받았다는 알림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잘못 온 건 아닌가, 누군가 문 앞에서 가져가 버리면 어쩌지. 저는 그 상자를 방 안으로 들이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집 앞에 물건을 두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택배 기사도 물건을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았고 간혹 두고 간 물건은 사라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몇 시간 뒤 다시 봤을 때도 상자는 그대로 있었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누가 손을 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여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딸의 새 교과서와 함께 학교에서 보낸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단정한 글씨로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그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괜찮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지 택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위한 환영이었고 보이지 않는 배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차례 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없는 동안 딸아이가 대신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현관 앞에 종이 상자가 조용히 놓여 있었고 누군가는 다녀간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확인 전화도 없이 그저 필요한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딸은 상자를 들여오며 말했습니다. 여긴 참 이상하다. 아무도 안 가져가.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택배를 받는 일이 늘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배달 기사가 언제 올지 몰라 하루 종일 집을 비우지 못한 날도 많았고 문 앞에 잠깐 둔 물건이 사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누가 초인종을 누르기만 해도 마음이 철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누가 와도 조용했고 누가 다녀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자에는 항상 제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고 배송기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인쇄된 작은 송장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본 적도 있었지만 기사분은 말했습니다. 편한 시간에 열어보세요.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제가 불편하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문 앞에 상자가 오래도록 놓여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외출을 다녀오느라 몇 시간을 비웠는데 돌아왔을 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따라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종이 상자가 뒤집히거나 젖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벽 쪽에 밀어두었더군요. 저는 문을 열고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물건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구나. 제가 사는 동네는 서울 중심에서는 조금 떨어진 외곽 주택가였습니다. 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감시 카메라가 사방에 설치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용한 동네에선 누구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택배가 잘못 도착하면 그걸 다시 옆집 문 앞에 옮겨놓는 장면도 여러 번 봤습니다. 집집마다 현관 앞에 놓인 생수, 휴지, 간식 박스가 그대로 쌓여있는 모습이 이젠 낯설지 않았습니다. 택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지 신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 사회에 들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지키는 일들. 그 안에 저는 조금씩 안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믿는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선 문이란 늘 닫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계를 의미했고 구분을 나타냈고 닫혀 있어야만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문은 이상하리만큼 자주 열립니다. 택배를 두고 가기 위해, 음식을 나누기 위해, 누군가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문 앞에서 시작된 신뢰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걸 보면서 저는 이곳이 조금씩 살 수 있는 곳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밤 빨래를 개고 있을 무렵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편의점 좀 다녀올게.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40분. 프랑스에서였다면 절대 혼자 보내지 않았을 시간입니다. 왜 지금 나가려고 해? 우유랑 과자 사려고, 내일 아침에 먹게. 딸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선 온갖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쩌지, 혹시 누군가가 따라붙으면.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문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 동네에서 단 한 번도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목마다 CCTV가 있었고 가로등은 언제나 밝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문 잠글게,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고 나서야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창문을 열어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아이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고 주변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차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들리는 소리는 바람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저는 창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아마 뒤따라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긴 진짜 이상해. 밤인데도 무섭지가 않아. 저는 아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딸은 그저 평범한 경험 하나에 감동받은 얼굴이었습니다. 불빛도 밝고 순찰차도 한 번 지나갔어. 편의점 아저씨도 인사해주더라. 사람들 다 조용한데 이상하게 안 무섭고 좋아. 딸의 말이 천천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건 아마 아이가 처음 경험한 보이는 안전이었을 겁니다. 프랑스에서의 밤은 늘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모퉁이마다 시야가 끊겼고 돌아보지 않으면 위험했고 혼자 걷는 일 자체가 늘 불안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아이를 향해 따라붙는 그림자가 없었고 사람들 대신 카메라가 조용히 주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길은 평평했고 신호등은 규칙적이었고 무엇보다 이 사회 전체가 누군가의 밤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안전한 사회는 누군가가 날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굳이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 프랑스에선 문을 잠그는 게 습관이었고 아이 손을 붙잡는 건 본능이었고 누군가가 조금만 다가와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아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딸은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선 뭔가 편해. 혼자 있어도 혼자 같지가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등을 토닥였습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나라의 새벽은 이렇게 조용히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딸이 한국 학교에 처음 등교하던 날 아침, 저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전날 미리 챙겨둔 책가방을 다시 열어 확인했고 도시락과 마실 물도 점검했습니다. 아이보다 제가 더 긴장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딸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학교까지는 도보로 10분 남짓, 길도 단순했고 횡단보도엔 노란 신호등이 선명했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도착하면 꼭 문자해. 선생님께 인사도 잘하고. 딸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손을 흔들고 나갔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나서도 저는 거실을 서성이며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초등학교 등교 확인 8시 16분 정상 등교 완료. 그 짧은 한 줄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등교 확인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학교에 도착했는지는 부모가 알아서 확인해야 했고 학교는 연락받지 않으면 아이가 안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긴 누군가가 제 아이의 도착을 이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조용히.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받은 안내장에는 급식 식단표와 주간 일정표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식단에는 오늘의 반찬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알레르기 유무도 표시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재료 원산지도 함께 기재돼 있었습니다. 시간표 역시 정갈하게 인쇄돼 있었고 하단에는 학부모용 모바일 앱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출결, 급식 내역, 행사 안내, 상담 신청까지 전부 앱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내장을 들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립초등학교에서 주는 자료가 맞나? 민간학교나 국제학교가 아닌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평범한 공립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준비물, 식단, 귀가 시간, 지도 선생님, 상담 절차까지 모든 것이 설명돼 있었습니다. 그 체계가 놀라웠고 동시에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다는 느낌이 문서 안에도 배어 있었습니다. 하교 시간 무렵 저는 아이를 마중 나갔습니다. 학교 앞에는 인도 쪽으로 안전봉이 설치돼 있었고 교문 앞에는 등하교 시간을 관리하는 도우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인사를 하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밝은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학교 되게 커. 그런데 무섭지가 않아.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줬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아이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엔 하나의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안심시키는 법부터 아는 나라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느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딸의 등교를 확인한 그 짧은 문자 한 줄이 저에겐 하나의 사회가 보내온 메시지 같았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딸이 한국 학교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등교 확인 문자, 급식 식단 안내, 일정표 앱, 교실에서 찍은 활동 사진까지.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공유되는 이 시스템은 단지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 아이는 지금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딸이 학교에서 받아온 주간 계획표를 찍어 프랑스에 있는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짧은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전송했을 뿐인데 몇 분 뒤 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거 정말 공립이야? 응, 그냥 동네 학교야. 걸어서 10분 거리. 그는 사진을 확대해가며 화면을 보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선 이 정도 문서를 만들려면 몇 주는 걸릴 거야. 게다가 학부모가 앱으로 일정까지 확인한다고?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조금은 뿌듯한 기분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학교가 어떻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학부모와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보는 곧 신뢰야. 학부모가 학교를 믿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런데 너희는 그걸 매일 하고 있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도록 머리에 남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학교와 학부모의 거리가 늘 멀었습니다. 정기적인 소통은 많지 않았고 아이의 하루를 부모가 알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해도 그 이유를 짐작조차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담 신청은 앱으로 가능했고 과제 제출도 디지털화돼 있었으며 급식 알레르기 관리도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종종 문자로 아이의 학교 생활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발표를 잘했다고 알려주셨고 또 어느 날은 체육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짧은 문자 몇 줄이 저에겐 하루치 안도감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 감각이 저를 끊임없이 위로했습니다. 하교 시간, 저는 딸을 마중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면 늘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교문 앞엔 스쿨존 안전관리원이 서 있었고 횡단보도엔 차량 정지선이 명확히 지켜지고 있었으며 길가엔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딸이 교문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는 보호받고 있구나. 프랑스에 있는 친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지금 우리가 꿈꾸던 교육을 현실로 보고 있구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 늦게 찾은 나라일 뿐이야. 그날 이후
그는 저에게 한국 학교 자료를 보내달라고 자주 연락했습니다. 한 나라의 교육이 다른 나라의 교장을 움직인 겁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2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가는 배달 기사님의 조용한 배려,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지키는 자동차들, 학교 앞에서 인사를 건네는 도우미 어르신들. 모든 일상이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특별히 챙기는 것도 아닌데 이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아이 손을 잡고 계산대에 섰을 때 직원이 먼저 아이 눈높이에 맞춰 말을 건네주고 장바구니를 비닐까지 정리해주는 장면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모여 이곳이 얼마나 사람을 향한 구조를 갖춘 사회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길을 잃은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고 어깨를 붙잡고 경찰에 연락하고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처럼 이뤄졌습니다. 누구 하나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 하나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걸 보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와줘야 할 일이 아니라 도와주는 게 당연한 환경이라는 걸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한밤중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게 문 앞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가방을 2손으로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불안해 보였는지 점주가 문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늦었는데 집에 데려다 줄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순찰차 자주 지나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누군가는 감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 이 나라에서는 예방과 보호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 서로를 지키는 문화가 된 듯했습니다. 법보다 빠른 건 배려였고 규정보다 단단한 건 신뢰였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안심하고 밤의 문을 열어도 두렵지 않다는 이 감각은 프랑스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갔을 때 책장을 넘기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아.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니 이어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사는 아이처럼 돼. 그 말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넘어졌고 주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모래를 털어주었고 어떤 아이는 어른을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말없이 이뤄졌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이들조차 서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나 여기 좋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드니까. 서울에 온 지 3달이 넘어가던 어느 날, 문 앞에 놓인 작은 택배 상자를 보고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딸이 먼저 문을 열고 그 상자를 집 안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증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두드렸습니다. 딸의 손에 들린 건 단순한 박스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적해온 시간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택배 하나를 받기 위해 조마조마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귀를 곤두세우고 초인종에 예민해졌으며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안도감을 줍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았다는 것, 그 손길이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함으로 남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예전에 저로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거실 창문을 열고 조용히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아파트 입구에는 경비 아저씨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젖은 발로 들어올까봐, 미끄러질까봐 아예 우산을 직접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저 업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 사회가 얼마나 작은 위험까지도 미리 막아내려 애쓰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딸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가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던 아이였는데 이젠 학교 얘기를 먼저 꺼내고 친구 이름을 말하며 웃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앞 편의점에서 친구랑 과자를 샀다며 잔돈을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긴 진짜 혼자 있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그냥 믿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어쩌면 이 사회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의심보다 신뢰를 먼저 건네는 것. 제가 이 나라에 와서 배운 건 단순한 언어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 습관으로 정착된 사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그 모습들. 택배 상자를 들고 길을 걷고 문을 열고 아이를 보내는 그 모든 순간마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이 처음으로 제 삶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늘 경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 경계는 제 자신만의 것이기도 했고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방어적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감시해서가 아니라 그저 다들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한데 따뜻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긴 사람들 마음이 밖으로 안 튀어나와도 다 보이거든.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저도 어느새 이 사회의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조금은 괜찮아졌다고 느낍니다. 한국은 제가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여기서 살아도 되겠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단단한 나라. 한국은 우리 모녀가 처음으로 안심하고 뿌리내릴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정 표현이 적은 나라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 나라는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마음을 감쌌습니다. 딸이 새벽에 혼자 걸어도 택배를 며칠 둬도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보고 있다는 안심. 그 조용한 신뢰가 우리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소리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